카톨릭에서는 금서로 지정되고 미국에서는 번역이 금지되었던 선구적인 작품인 데카메론. 주제는 해피엔딩인데 내장을 꺼내 개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것이죠.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을 알고 그의 심장을 먹으라고 주는 장면인데 머리를 수습해서 화분에 숨겨놓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중세 시대에 쓰인 가장 외설적인 작품이자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암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막장 드라마를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중세 이탈리아 문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두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단테의 신곡, 신의 노래이고요. 다른 하나는 인곡, 사람의 노래라고 불리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입니다. 신곡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독자를 교화하고 있다면 데카메론은 정반대로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하고 자극적인지 오랫동안 교황청이 금서로 지정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탐욕에 빠진 인간 군상을 신랄하게 그려내고 비도덕적인 사회를 생생히 풍자한 덕에 수많은 예술가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에 쓰인 가장 야하고 외설적인 작품이자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쓰인 선구적인 작품인 데카메론. 그렇다면 미술은 이 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옛날에 이탈리아에서 펼쳐진 파격적이고 황당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 해서 그림으로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348년 어느 날 10명의 젊은 남녀가 피렌체를 떠나 시골의 한 별장에 머물게 됩니다. 이들은 각자 하루에 한 편씩 서로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묶은 것이 데카메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화려한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떠난 걸까요?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책에 적힌 기록을 보겠습니다. 병에 걸리면 사시나 겨드랑이에 종기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기는 삽시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검거나 낯빛을 띠는 반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점이 나타나면 누구나 죽음을 맞았습니다. 피부가 검게 변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맞습니다. 흑사병인데요. 보카치오는 병에 걸린 사람들과 섞이면 마른 장작이나 기름종이에 불이 옮겨 붙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이 병이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남녀가 흑사병을 피해 한적한 교회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떠난 건데요. 우리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됐지만 이 시간은 참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재미있는 그림이 한 점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멀리 도시가 보이고 한적한 언덕이 별장에 10명의 남녀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수를 세어보니까 한 명이 더 있네요. 누굴까요? 바로 작가인 보카치오입니다. 왼쪽에 빨간 모자를 쓴 인물이 보카치오인데요.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는 듯하죠. 데카메론이 끼칠 사회적 파장이 걱정됐는지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이들이 한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데카메론의 주인공들이 거리 두기를 한 곳은 피렌체 근교의 피에졸레라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이곳은 여러 별장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인데요. 실제로 이 그림처럼 낮은 산들이 이어진 지형이고요. 멀리 피렌체의 풍경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흑사병을 피해 아름다운 교회로 떠나온 10명의 남녀. 이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데카메론이 카톨릭에서는 금서로 지정되고 미국에서는 1930년대까지 번역이 금지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내용이 얼마나 파격적일지 짐작이 되는데요.
저도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영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19세기에 영어로 번역된 데카메론을 봤는데 중간중간에 빈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책이 있지? 하고 봤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걸로 기억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번역하기 부끄럽다. 그야말로 남녀 상렬지사라 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우선 간단히 책의 목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재미있을지 골라보는 재미도 커지잖아요. 첫 번째 날의 주제는 자유주제입니다. 분위기도 익힐 겸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대로 풀어놓는데요. 두 번째 날의 주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이야기로 고생 끝에 목숨을 건지거나 연인을 얻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의 주제는 꾀를 내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이야기죠. 네 번째 날은 사랑으로 인해 불행한 결말을 맺는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날은 넷째 날의 슬픔을 만회라도 하듯이 시련을 겪지만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맞는 해피엔딩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구성이 참 다채롭죠. 여섯 번째 날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일곱 번째 날은 불륜 드라마의 원조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를 속이고 멋진 애인과 즐기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거 정말 수위가 상당하죠. 읽기 전에 단단히 각오를 하셔도 약간 당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덟 번째 날은 속임수에 당하거나 상대를 골탕 먹이는 서로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주제로 정해지고요. 아홉 번째 날엔 다시 한번 자유주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아름다운 마무리, 아량과 큰 관용을 베푸는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10개의 주제들이 얼마나 파격적이고 센세이션하게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보티첼리는 이 100개의 이야기 중에서 5번째 날, 8번째 이야기인 나스타초 델리 오네스티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5번째 날의 주제는 해피엔딩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말 해피엔딩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럼 그림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인데요. 총 4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 속 빨간 바지를 입은 남성이 보이죠. 나스타초라는 청년인데요.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시리에 빠져 숲을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백마를 탄 기사가 칼을 들고 한 여성을 쫓는 걸 목격합니다. 깜짝 놀란 나스타조는 기사의 사냥개들이 여성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급한 대로 나뭇가지라 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본 기사가 나스타조에게 소리칩니다. 방해하지 마시오. 이 못된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하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사실 기사는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녀가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하던 이 냉혹한 여자도 얼마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살을 한 기사와 기사의 고통을 즐기던 잔인한 여인이 지옥에 빠져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버린 기사에게 쫓기고 기사는 사랑하던 여인을 죽여서 내장을 꺼내 개에게 먹이로 던져주는 형벌인 것이죠. 아주 끔찍한 벌이죠. 기사의 말이 증명하듯이 기사로부터 죽임을 당한 여인은 다시 일어나 바다 쪽으로 도망을 치고 기사와 개들이 또 다시 추격을 하는데요. 보티첼리의 그림은 이런 시간의 연속성을 한 폭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광경을 목격했으니 이 나스타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주인공 나스타조는 이 와중에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이용하기로 한 거죠. 사건이 벌어지는 숲에서 가족과 친구, 사랑하는 여인을 초대해 금요일 그 시간에 연애를 열기로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모두가 보게 하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연애는 아수라장이 됐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합니다. 특히 나스타조가 사랑한 여인에게 이 광경은 협박처럼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마지막 그림입니다. 나스타조가 마침내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인데요. 과연 이 결혼식은 신부에게도 해피엔딩일까요? 몸을 한껏 신부 쪽으로 내밀고 앉은 나스타조와 달리 신부는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신부 측 가족과 친구들의 얼굴에도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까 이 결혼식은 나스타조에게만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그림이 당시 결혼 선물용이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 그림의 의미를 알고 선물했던 걸까요? 엽기성과 폭력성으로 보면 오늘날의 막장 드라마에 전혀 뒤지지 않는 나스타조 델리 오네스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날의 주제는 슬픈 사랑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슬픈 사랑인지 보실까요? 여인이 화분을 안고 있네요. 굉장히 소중해 보이는데요. 저 화분엔 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시칠리아에 있는 메시나라는 도시에 3형제가 살았는데요. 그들에겐 예쁘고 예의 바른 이사벨라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사벨라가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녀는 오빠들이 가게에서 일하는 신분이 낮은 로렌조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던 거죠. 존 에버렛 밀레가 그린 이사벨라 이야기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사벨라와 로렌조가 서로 호감을 느끼는 장면이 잘 포착되어 있고요. 그런데 바로 맞은편에 앉은 오빠가 회방을 놓는 모습이죠.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서막이 올라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종호봉과 여동생이 만나는 게 못마땅했던 삼형제, 결국 로렌초를 살해하고 마는데요. 그런데 죽은 로렌초는 이사벨라의 꿈에 나타나 자신이 묻혀있는 곳을 알려주고 이사벨라는 그곳을 찾아가서 그의 시신을 발견하죠. 이사벨라는 시신을 다 가져올 수 없자 일단 머리를 수습해서 가져오게 되죠. 집에 돌아온 이사벨라는 로렌조의 머리를 화분에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에 바질이라는 약초를 심고 매일 그 화분을 안고 울고 또 울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맨 헌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사벨라가 바질이 심어진 화분을 껴안고 있네요. 자세히 보시면 화분에 해골 장식이 보이니 뭔가 좀 불안하죠. 여동생이 자꾸 말라가면서 매일 화분만 껴안고 울고 있으니까 이 오빠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짐작하고 몰래 화분을 빼돌려 그 안을 보니까 맙소사 그 속에 로렌조의 머리가 나온 겁니다. 그래는 그의 머리는 거의 썩지도 않고 생생했다고 하는데요. 화분을 빼앗긴 이사벨라는 더 크게 슬퍼하다 결국 미쳐버려서 죽고 맙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은 르네상스 시대에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데카메론에는 이같이 엽기적이고 잔혹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보카치오의 예상대로 흑사병에 지친 사람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당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데요. 당시 남아있는 필사본 중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필사본 하나가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가로 28.5cm, 세로 40cm의 크기의 이 필사본은 395장의 양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아주 유명한 플랑드르의 필사가 기유베르 드 메의 참여에 의해서 제작됩니다. 그럼 사파를 한번 볼까요? 색감엔 풍성함과 독창성이 가득하고 이 장면은 유머러스한 상황부터 특히 에로틱, 비극까지 아주 다채롭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 필사본은 프랑스의 한 수도원장의 의뢰를 받아 제작되었는데요. 브루고뉴 공작이 이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선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을 하면서 너튜브나 넷플릭스를 봤다면 브루고뉴 공작은 수십억, 수백억까지도 될 수 있는 돈을 투자해서 만든 당대 최고의 막장 드라마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필사본으로 혼자만 본 셈인데요. 귀족이나 왕실 소유의 필사본은 아름답지만 제한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필사본은 하나의 이야기당 대략 한 컷의 사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한 에피소드를 볼까요? 네 번째 날, 아홉 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날은 아시다시피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트 모양의 음식이 담긴 접시를 요리사가 부부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바로 옆 장면을 보니까 음식을 전해받았던 여인이 성에서 뛰어내리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림만 봐서는 전혀 짐작되지 않으시죠? 사파 속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접시에 담긴 하트 모양의 음식이 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음식은 이 아내가 몰래 사랑했던 남성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바람이 난 것을 알고 그 상대 남성을 죽여서 그의 심장을 아내에게 먹으라고 주는 장면인데 정말 끔찍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높은 창문에서 몸을 던져서 죽고 마는데요. 남편은 이를 보고 죄책감을 느꼈고 몰래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슬픈 사랑 이야기를 다룬 네 번째 날에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암시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번째 날, 여덟 번째의 이야기인데요. 지롤라모와 소꿉친구인 실베스트라는 서로 사랑하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롤라모는 신분이 높고 실베스트라는 재단사의 딸이었거든요. 둘의 사랑을 떼어놓기 위해 지롤라모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프랑스 파리로 보내게 되는데요. 2년 후 16살이 된 지롤라모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라고 맙니다. 사랑하는 실베스트라가 다른 재단공과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지롤라모는 옛 연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자기의 연인은 남편과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 옆에 가서 지롤라모가 눕게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일단 이게 다 됩니다, 그 안에선. 그런데 그냥 누워만 있겠다던 지롤라모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절명한 겁니다. 지롤라모의 장례식이 있는 날 실베스트라는 역시 슬픔에 못 이겨 그의 곁에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림의 오른쪽을 보게 되면 실베스트라와 지롤라모는 죽어서 한 관에 묻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그 두 사람은 죽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어떠세요? 정말 약간 로미오와 줄리엣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데카메론 속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렸는데요. 이쯤 되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엔 대체 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인기였을까? 종교적으로 엄격했던 중세시대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가능했지? 이 의문은 데카메론이 탄생한 배경이 흑사병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희생자가 생기면서 죽음이 일상화된 상황. 당시 유럽 사람들은 임종 전 성직자로부터 종부성사를 받아야 했지만 흑사병은 그런 여유조차 주지 않고 목숨을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를 통제해오던 종교 권력의 질서가 깨지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점차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카르페 디엠, 예측할 수 없는 통제 불능의 팬데믹 속에서 현재를 즐기자는 거죠. 보카치오는 이런 사상으로 인해 쾌락과 불신, 도덕 불감증 등이 만연해지는 걸 탄식하며 데카메론을 써내려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의 틈바구니에서 인간의 본성은 새로운 예술을 꽃피웠고 이후 르네상스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데카메론의 잔인하고 강렬한 이야기와 그림들은 팬데믹을 이기는 중세 사람들만의 예술적 치유 방식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지금 팬데믹 속에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쳐 있는데요. 겨울이 오면서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팬데믹에 의한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또 한 번 변화시키는 발전의 계기도 되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인류는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이야기들을 또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문명은 한 발 더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의 해바라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고흐는 바로 이 꽃을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아름다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해바라기는 사실 특별히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흐가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석 점 더 그린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이 제일 먼저 해바라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풍경화와 정물화를 통해 여러 작품의 해바라기를 남기기도 했고
찬란한 노란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고우는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받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해바라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해바라기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고우의 삶과 작품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그에게 궁금했던 미스터리를 풀어볼 단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987년 3월 30일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반 고흐의 15송이의 해바라기가 꽂힌 화병. 이 그림의 카피가 출품됐기 때문인데요. 위작 논란이 있었음에도 경매 호가가 시작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508만 7,500파운드.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작품의 원작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해바라기는 사실 고흐가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15송이 해바라기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고흐는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화가로서 일생일대의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총 4점의 해바라기를 그리는데요. 고흐가 단기간 동안 이토록 해바라기 그림에 열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혼자 시골에 내려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친구를 부르게 되잖아요. 고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알게 된 친구를 초대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고갱입니다. 고흐와 고갱, 현대미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명의 화가가 늦깎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파리에서부터 친해지는데요. 고흐는 고갱을 아르레에 있는 자신의 옐로우 하우스로 초대하고, 당시 돈이 궁했던 고갱은 고흐의 동생 테오가 생활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아르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갱으로부터 아르레 오겠다는 회신을 받은 고흐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허름한 방을 꾸미려고 했던 그림이 바로 15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인 거죠. 그 당시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는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고갱의 방을 이 해바라기로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요. 12개는 다 못 그리고요. 일단 4개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왜 해바라기냐? 고흐는 파리에서부터 해바라기를 그렸는데요. 추정컨대 해바라기는 남미에서 온 새로운 꽃이었고요. 고흐는 고갱이 페루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그림을 보고 고갱이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고갱이 아르로 오면 그의 방을 해바라기로 가득 채워서 그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르레에 있는 고흐의 작업실에서 함께 지내게 된 고흐와 고갱, 과연 잘 지냈을까요?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흐가 그린 두 사람의 의자인데요. 어떤 의자가 고흐의 것이고 어떤 의자가 고갱의 것일까요? 환한 낮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있는 의자가 고흐의 의자이고요. 캄캄한 밤에 촛불과 책 2권이 놓여있는 아움체어가 고갱의 의자입니다. 이걸 보면 의자의 주인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의자를 통해 드러난 고흐가 밝고 스스럼 없이 사람을 대하는 인물이라면 고갱은 내면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런 성격적인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고갱이 많은데요. 그를 따르고 그의 작품 세계를 인정했던 고우와 달리 고갱은 고우에게 자기가 그리는 그림 방식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때로는 좀 무시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하게 되고 고갱은 파리로 떠나게 되죠. 이때 테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형이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라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발작을 한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자화상을 그리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게 되고 아르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죠. 당시 그가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건강 악화로 죽어가는 병실 안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죠. 고갱과의 불화 때문에 고우가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주장은 이런 사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우가 고갱 때문에 자신의 귀를 훼손한 걸까요? 제 생각엔 많은 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동생 테오의 결혼 소식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갖습니다. 그때 테오가 결혼을 하겠다는 편지를 고우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테오가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의지해온 감정적 교류와 재정적 지원까지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우가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석 점 더 그린다는 건데요. 그는 정말 해바라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고우는 여러 꽃을 그려요. 다일리아도 그린 적도 있고 또 이후에는 아이리스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사실 해바라기는 고우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화가가 그리지는 않는 꽃이었어요. 보시면 해바라기는 좀 꽃이 투박하고 크죠? 이쁜 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우는 바로 이 꽃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을 했고요. 좀 투박하고 못생긴 꽃, 이게 나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우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죠. 북유럽 쪽에 가까운 데서 살다 보니까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운 남쪽의 세계를 동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우는 태양을 동경한 화가,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갖게 됐죠. 꽃그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들끼리는 그래요. 꽃그림을 그린다면은 저 화가가 요즘에 좀 돈이 궁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그림은 사람들이 구매하기도 좋고 편한 그림이죠. 그러면 고우가 꽃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그가 이렇게 돈이 궁해서 그렸을까? 아마 그런 이유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활동했던 네덜란드에서 꽃그림은 상업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철학적이고 자기반성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꽃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바니타스라는 주제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바니타스, 사치와 허영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라는 용어를 그림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꽃이 만발한 것이 아니라 시든 꽃, 죽어가는 꽃,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찰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꽃그림을 보면서 절제하거나 삶의 경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우의 해바라기도 바니타스의 메시지를 읽어볼 수가 있죠. 그의 해바라기를 자세히 한번 더 보시면 활짝 핀 해바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가고 꺾여 있고 죽어가고 비틀어져 있는 해바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방고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풀어볼 미스테리는 황시증에 대한 논란입니다. 고우가 압생트를 즐겨 마시면서 부작용으로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았고 그로 인해 해바라기와 해바라기를 그린 배경이 강렬한 노란색이 된 거라는 주장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린 다른 해바라기 그림을 본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파란색, 청록색 등이 다채롭게 사용되었거든요. 황시증이 갑자기 나빠져서 이런 노란 그림이 나왔다기보다는 색채를 통해서 그가 형태와 느낌을 압축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 해바라기를 통해 실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 작품은 사이즈도 작습니다. 일단 실험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사이즈도 더 커지게 되고 전체 그림이 점점 더 노랗게 변해가죠. 그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겠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바라기의 경우 이 꽃을 태양의 꽃으로 생각하고 점차 노란색을 강조해서 꽃뿐만 아니라 배경과 테이블, 화병까지 전체적으로 노란색 톤으로 그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겠죠. 고우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특히 그가 가족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는 뇌전증에 선스트로크, 메르니에 병까지 여러 질병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우가 쌍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의사 펠릭스 레이는 뇌전증으로 진단했고 그 이후 그를 돌봤던 가시에 박사는 황시증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우의 그림을 직접 보면 정말 엄청난 밀도가 느껴집니다. 대충 그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굉장한 집중력으로 필획 하나하나가 꼼꼼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화의 질감을 얘기할 때 방고우를 빼놓을 수 없죠. 방고우는 물감을 하도 많이 써서 주변 사람들한테 혼났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물감을 많이 썼는데요. 그림을 보면 너무 표현력이 뛰어나고 기법적으로 완벽해서 병적인 아픔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림 안에서만큼은 그는 완벽을 기했고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역설적인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우의 그림은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화가의 마음 상태와 상상력으로 일부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고우의 방인데요. 고갱을 초대했던 옐로우 하우스는 1층과 2층에 각각 2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투베드룸 하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들으면 굉장히 크고 호화로웠을 것 같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뒤에 기차가 쫙 지나가고 있죠. 사실은 집 뒤로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 옆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우가 지니는 침실은 모서리가 각지고 좁은 구조였고요. 그런데 그는 이 방을 너무 좋아해서 3점의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고우의 떠돌이 인생을 돌아보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우가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총 37번의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셈인데 그야말로 오랜만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아르레 방이었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침대에 기대어서 파이프 담배를 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에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귀를 훼손한 후에 자화상도 그렸을 거고요. 삶에 대한 번민, 그림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방 안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 방의 색은 흰색, 침대도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보면 벽은 보라색, 바닥은 붉은 타일이 깔려 있고요. 침대도 버터색처럼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색채를 쓴 것인데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에 의해 재해석된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때 쓴 편지를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번에 그린 작품은 나의 방이다. 여기서만은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20세기 추상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 고흐가 이렇게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린 이유가 고갱이의 방을 꾸미기 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큰 반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흐와 고갱이 대판 싸우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듬해 1월에 고갱은 고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우는 야, 너 그래도 그림 볼 줄 아는구나. 그 그림 좋은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듬해 고갱을 위해서 해바라기 그림을 또 다시 그리게 되죠. 아마 그때 그린 그림 중 하나가 크리스티 옥션에 나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 1,000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경매되었던 것이죠. 고우와 고갱의 관계는 정말 질긴 인연 같은데요. 고갱은 이후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리게 됩니다.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보면 그것은 분명히 고우에 대한 자신의 연민과 그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고우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갱에게까지 자신의 영향력이 뻗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서양 화가들은 오랜 기간 2명의 여성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한 명은 적장의 목을 벤 유디트고요. 또 한 명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살로메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림 속 여인은 누구일까요? 작가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던집니다. 요 그림엔 하나 숨어 있죠.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오늘은 수수께끼가 담긴 그림 한 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17세기 베네치아의 화가 프란체스코 마페이가 그린 그림인데요. 의연한 표정을 한 젊은 여성이 남성의 머리가 담긴 쟁반을 품고 있습니다. 왼손에 든 큰 칼을 보니까 아마 이 남성은 여성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 같죠. 서양 미술사에는 잘린 남성의 머리와 관련된 2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적장의 목을 벤 유디트고요. 또 한 명은 헤롯 왕을 충으로 매료시킨 후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살로메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그림 속 여인은 두 사람 중 누구일까요? 나라를 구한 유디트? 아니면 성인을 죽인 살로메? 의인일까요? 악인일까요? 서양 화가들은 오랜 기간 이 2명의 여성을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마페이의 그림처럼 유디트인지 살로메인지 헷갈리는 그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림 속에 담긴 수수께끼를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과연 두 여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속속들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에 가면 많은 영웅의 조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엔 지금은 복제품으로 대체됐지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있고요.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바다의 신 넵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단연 적장의 목을 베려는 여성의 조각상이 눈에 띕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가인 도나텔로의 유디트 상인데요. 대체 유디트는 누구이길래 이 많은 영웅들과 나란히 자리한 걸까요? 유디트는 구약 성서인 외경에 유디기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행실이 바르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과부인데요. 아시리아가 조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용감하게 하녀와 단둘이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모로 적장인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해서 술에 취하게 만든 후 단칼에 머리를 잘라버리는데요. 자신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꼭 우리나라의 논개와 비슷하죠. 그래서 유디트를 그린 그림을 보면 젊고 아름다운 여인과 칼, 적장의 머리가 꼭 등장합니다. 용맹스럽게 적장의 목을 벤 유디트는 의로운 여인이며 칼은 정의와 불굴의 용기를 나타내는 명예로운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이런 유디트의 이야기는 중세부터 르네상스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미술 작품으로 남겨졌습니다. 재밌는 건 시대에 따라, 화가에 따라 유디트에 대한 해석이 각양각색이었다는 것입니다. 화가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려낸 유디트,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먼저 비너스의 탄생으로 유명한 보티첼리의 유디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사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가는 유디트의 모습인데요. 오른손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친 칼을,
왼손엔 평화를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쥐고 있네요. 뒤를 따르는 하녀가 적장의 목을 보자기에 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과 한 쌍을 이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있는데요. 목 잘린 홀로페르네스의 발견이란 그림입니다. 지휘관의 목이 잘린 모습을 보고 군사들이 많이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죠. 의연하게 마을로 돌아가는 유디티의 모습과 첨예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르존의 유디티입니다. 자신이 자른 적장의 머리를 한쪽 발로 밟고 선 모습이 굉장히 우아하고 품위마저 느껴지는데요. 그에 비해서 홀로페르네스의 핏기 없는 검은 얼굴은 죽음 당시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화가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친 후의 모습에 주목했다면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담는 화가들도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화가는 바로 카라바조입니다. 그의 그림을 확인해 볼까요? 유디티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고 있는 강렬한 장면을 포착하고 있죠. 카라바조가 보여주는 강렬한 표현력과 사실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림인데요. 빛의 명암을 주는 효과를 통해 인물을 강조하고 이야기에 집중시키는 힘도 대단합니다. 카라바조 이 그림 후로 대부분 직접 목을 베는, 다시 말해서 살인을 집행하는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카라바조의 그림 속에선 고통받는 홀로페르네스의 표정이 좀 더 극적으로 표현됐다면 사람의 목을 베는 그 행위에 더 강한 포커스를 둔 화가도 있습니다. 칼을 쥔 유디티의 역동성과 다부진 표정이 인상적이죠. 이 그림은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은 여성화가 젠틀레스키의 유디트입니다. 이전의 화가들과 젠틀레스키의 차이는 여성으로서의 분노가 그림 속에 투여됐다는 점인데요. 젠틀레스키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카라바조 유파의 화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그림을 배웠는데요. 당시 여성들이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10대 시절에 아버지의 동료 화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재판을 치르는 동안 온갖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했던 그녀는 그림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려 했습니다. 이 사연을 알고 난 후 다시 그림을 볼까요? 유디티의 결연한 표정과 의지, 그리고 남성에 대한 분노가 느껴지시나요? 나라를 구한 영웅 유디트. 그렇다면 살로메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살로메는 신약 성서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의붓 아버지인 헤로드 왕의 생일날 춤을 추는 대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요. 이에 왕은 요한을 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의 머리는 쟁반에 담겨 살로메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살로메는 유디트와 달리 성인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악녀 빠무빠딸로 여겨지고요. 그녀를 상징하는 그림엔 육감적인 매력을 풍기는 여인과 접시에 올라간 남자의 머리가 빠지지 않죠. 살로메의 이야기가 특히 유행하던 시기는 19세기 벨 에포크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구스타프 모로의 그림입니다. 굉장히 초현실적이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접시에 담긴 요한의 머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춤을 추다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는 살로메와 그 손끝에 피 흘리는 요한의 머리가
환영처럼 나타나는데요. 살로메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보니 요한의 죽음은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듯합니다. 바로 뒤에 앉은 헤로드 왕과 헤로디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이죠? 아마 요한의 머리가 살로메에게만 보이는 듯 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모로는 또 다른 그림에서 온몸에 타투를 한 요부로서의 살로메를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상상력을 더해서 다양한 그림을 그린 그는 종교화라기보다는 관음적인 시선으로 살로메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관능과 공포, 판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모로의 그림을 보면 살로메가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요부라는 이미지가 확연히 전해지죠. 살로메의 관능적인 모습과 용맹스러운 유디트의 모습을 알고 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클림트의 유디트입니다. 분명히 그림에는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라고 쓰여 있지만 한쯤 입을 벌린 채 도발적인 눈빛을 짓고 있는 발라의 여인의 모습은 영웅이라기보다는 빠무빠따린 살로메와 더 가까워 보입니다. 유디트의 상징물인 칼도 보이지 않죠. 목숨을 걸고 적장을 물리친 유디트의 성적 매력에만 집중해서 표현하다니 대체 클림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얼마 후 그는 유디트를 다시 한번 세상에 내놓는데요. 이번엔 더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 유디트의 그림의 부제가 살로메인 거죠. 지혜로운 승리자인 유디트와 냉혹한 요부인 살로메를 일부러 혼동시키고 있는 클림트. 그가 유디트와 살로메의 일화를 정확히 몰랐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클림트가 왜 이렇게 살로메와 유디트를 뒤섞여 그렸는지 그 비밀은 지금까지 정확히 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밝혀진다면 그림을 읽는 재미가 더해지겠죠.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바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나라를 구하는 유디트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점을 얘기할 수 있겠죠. 반대로 성인을 죽음으로 모는 살로메는 사회적으로 가장 나쁜 여자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의 입장으로서 보는 사람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러 이것들을 교차시킴으로써 수수께끼를 던진 것과 같은 자극을 줬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고요. 유디트와 살로메는 교훈적인 것뿐만 아니라 회화적으로도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의 그림이기 때문에 많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디트와 살로메의 상징들을 그림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칼과 보자기는 유디트를, 접시는 살로메를 상징하는 차이를 읽을 수 있는데요. 도상학적 의미를 알게 됐으니 다시 처음에 소개한 마페이의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림 속 여인이 든 커다란 쟁반이 보이시죠? 이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남자는 세례 요한인 듯 합니다. 그런데 손에 검을 들고 있네요. 살로메는 직접 요한의 머리를 베지 않았으니 그럼 이 여인은 유디트인 걸까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살로메를 그린 작품들 중에서 검의 모티브가 포함되기도 했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저명한 도상 해석학자인 에르빈 파노프스키가 그림들을 일일이 비교하고 살펴본 결과 검을 지닌 살로메의 모습은 단 한 번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요. 반면 쟁반을 든 유디트의 모습은 16세기 독일과 북부 이탈리아 회화에서 여러 점 발견된다고 합니다. 로마니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속 여인은 유디트가 확실해 보입니다. 쟁반을 들고 있는데요. 왜 유디트라고 확신할 수 있는지 근거를 찾아볼까요? 그림 왼편을 보면 함께 적장에 목을 벤 하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투구를 쓴 병사도 보이죠. 그리고 배경이 예루살렘의 어느 도시 풍경인 것까지 종합해 보면 이 그림 속 주인공은 살로메보단 유디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쟁반을 든 유디트는 있어도 검을 든 살로메는 없다는 얘기죠. 전통적으로 칼의 도상학적 의미는 용기와 정의, 용맹입니다. 르네상스 화가들은 이렇게 좋은 의미의 도상을 살로메에게 줄 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이 도상, 우리가 컴퓨터에서 있는 조그마한 이미지를 이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씩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아이코노그래피, 도상학입니다. 그리고 이 도상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까지 읽어내는 거, 그것을 아이코놀로지, 도상 해석학,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도상은 글로 쓴 기록을 그림으로 그릴 때 나타나지만 그것이 문자 그대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한 도상과 도상,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들은 그림 속에서 서로 융합해 나가면서 새로운 도상이 만들어지기까지 합니다. 재미있지 않으세요? 이 그림은 티치아노가 그린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쟁반에 남자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보이시죠? 누구일까요? 살로메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여인이 유디트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는데요. 작가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던집니다. 우리 보고 이 수수께끼를 풀라고 던지는 건데요.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도상이 진짜 하나 숨어 있죠. 눈을 들어 위를 보시면 날개가 달린 조그마한 천사가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천사를 큐피드로 읽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살로메가 세례자 요한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죽였다면 그건 일종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랑과 관계된 도상을 숨겨놓음으로써 티치아노는 이 그림의 속 이야기가 사랑과 관계된 이야기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조그마한 힌트를 놓고 봤을 때 이 그림은 살로메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그림을 읽는 게 바로 도상학적 해석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그 속에는 우리가 아는 여러 지식들이 총동원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사고방식과 세계관까지 그림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림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모두 다 뽑아내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 작품들과 글로 쓴 문헌을 교차 비교하면서 의미를 잡아내고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을 낮은 단계의 그림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한 단계 끌어올려서 그 시대의 사회 정서와 세계관까지 살펴보는 게 바로 높은 단계의 그림 읽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본격적인 그림 읽기라고 부르죠.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한 발 물러나서 그 그림에 담긴 시대적 분위기를 생각하는 것도 그림 읽는 재미를 한층 더 흥미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너무 제가 말을 거창하게 했나요? 그냥 우리가 좀 커피나 차를 마실 때 가끔 그 온도와 향을 음미하면서 느끼기도 하는데요. 그림도 너무 읽으려고 가까이 가지 마시고 때로는 음미하듯이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